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혜, 올해 74입니다. 마당에 앉아 저녁 햇살을 받으며 문득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실감합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가 남긴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보다 다른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대학 갈 때도, 딸 수진이 결혼할 때도, 막내 현우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언제나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역할로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을까?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모였을 때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들은 다들 바쁘다며 일찍 떠났고 남은 건 설거지와 정리뿐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이들끼리 나누던 대화였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려고? 집값도 많이 올랐던데 정리할 때 되지 않았나?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아니,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나누던 그 대화들. 그 순간 느꼈던 서운함과 외로움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저는 이제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걸까요? 평생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엄마가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어제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각종 문서들이 가득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죽으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넘어가겠지. 그런데 정작 나는 이것들로 무엇을 해봤을까? 남편과 함께 모은 작은 재산, 평생 아껴가며 저축한 돈들. 모두 훗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묶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 돈들의 주인이잖아. 나도 이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 정말 오랫동안 저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와 육아로, 중년에는 자식들 교육과 결혼 준비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자식들 걱정으로 언제나 나 다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4세. 통계적으로 보면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말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면 안 될까요? 죽어서 유산만 남기기보다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즐길 권리를 택하자.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김정혜, 이제 너를 위해 살아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그 순간부터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도 있을 테고 주변의 시선도 따가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심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김정혜가 아닌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선택하는 김정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 결심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겠습니다. 결심을 굳힌 지 일주일 후 큰아들 민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부터 심상치 않았죠.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의 인사는 평소보다 딱딱했고 표정도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차를 내어드리며 안부를 물었지만 아들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혹시 집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시작부터 직진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을 둘러보며 마치 부동산을 감정하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살펴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관리도 힘드시고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텐데. 그 일부만 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빌려달라는 말이지만 실상은 집을 팔아서 자신의 사업에 보태라는 얘기였으니까요. 평생 아끼고 아껴 마련한 우리 집을, 그것도 제가 홀로 지키고 있는 이 공간을 포기하라는. 민호야,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야. 그리고 아직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떡해? 엄마,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팔면 더 좋은 조건이고 엄마도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사항처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설득하려는 어조였어요. 사업이 잘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급해서.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모두 불확실한 약속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미 계획을 세워둔 것 같은 태도가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집 얘기 나왔다면서요? 내 오빠가 무슨 소리를 했니? 간병인이 왜 필요해? 나는 아직 건강하다. 엄마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게 안전하지도 않고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수진의 접근 방식은 민호와 달랐습니다. 돈 얘기보다는 안전과 건강을 내세우면서 조근조근 설득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집 근처에 괜찮은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간병인도 상주하고 의료진도 있고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그리고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수진의 진짜 속마음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어서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워요. 실버타운에 계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결국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돌봐드리는 대신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수진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집을 팔라고 하고 수진은 요양시설로 가라고 하고 둘 다 결국 저를 처리하려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민호가 대학 갈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학비를 마련해 줬고, 수진이 결혼할 때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 혼수를 장만해 줬죠. 막내 현우가 사업한다고 할 때도 퇴직금까지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홀로 남았을 때는 아무도 제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군요. 제가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아직 건강해서 충분히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막내 현우는 형, 누나와 달리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현우야, 형이랑 누나가 집 정리하라는 소리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전화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시는 대로 하세요. 다만 뭐, 형 사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형편도 안 되고. 미안해요, 엄마. 현우의 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결국은 형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집을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묵은 서운함을 자극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며칠 전 다짐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죽어서 유산만 남길 거라면 살아있는 동안 내 행복을 먼저 챙기겠다. 자식들과의 이런저런 대화들을 정리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저를 관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요. 제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건강합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자식들이 제 인생을 대신 결정하려 하게 된 걸까요? 그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김정혜, 너는 아직 살아있고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무도 너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이제 정말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 결심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복잡했던 어느 날 저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 정리했던 그 서류 상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상자를 다시 꺼내어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상한 서류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정수의 이름으로 된 문서들인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부동산 투자 관련 서류였습니다. 건설 분양권 계약서라고 적힌 문서에는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투자를 했다고 했던가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병원 치료로 정신이 없었던 시기인데,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아이들 장례를 위해서 투자 하나 해놨다고 중얼거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병 때문에 하는 헛소리려니 했는데 실제였던 거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투자 서류 밑에서 연대보증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보증 금액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다름 아닌 큰아들 민호였어요. 민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남편이 모든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뒤져보니 관련 서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은행 대출 서류, 투자 손실 관련 통지서,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온 경고장까지. 경고장의 내용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민호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고 연대보증인인 남편 고인의 상속인들에게 채무 변제 의무가 넘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이 경고장이 온 것이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이 사실을 저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민호가 집을 팔자고 한 이유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사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위기에 빠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집을 팔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서류 더미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매매 위임장 초안이었어요. 재인감이 필요한 부분에는 아직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수진도 이미 집을 처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 이야기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미 계산해둔 듯 했습니다. 위임장 뒤에 붙어있던 메모를 보니 집 매매 대금의 일정 부분은 실버타운 입소 비용으로 나머지는 수진의 아이들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제서야 막내 현우가 왜 그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도 현우는 형과 누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는 곤란했던 것 같아요. 서류 상자 맨 아래에서 현우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쓴 편지였는데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아버지, 형 일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해요. 누나도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결국 엄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현우도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제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형과 누나를 반대할 수도 없었던 것이었어요. 모든 서류를 정리해보니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만약 제가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해서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조만간 민호의 사업 부도로 인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은 어차피 경매로 넘어갔을 테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날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채로 자식들의 시혜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겠죠. 그럼 내가 리조트 입주를 결심한 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내린 결심이 단순한 감정적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쩌면 무의식 중에 이런 위험을 감지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문득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났던 이순자라는 분이 했던 말이었어요.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 눈독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업하는 아들들이 어려워지면 부모 집부터 노리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는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닐 텐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현실이 되어버린 거네요. 순자 씨가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경고들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내 편은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냉정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중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기로 한 결심이 단순한 행복 추구만이 아니었구나. 내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어. 만약 제가 계속 여기 머물러서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결국 모든 걸 잃고 정말로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가 내린 결심은 옳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저 스스로 설계하고 제 재산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해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식들 때문에 괴로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물론 서운함과 실망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적인 상처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죠. 자식들이 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보다는 제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역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죄책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서류들을 통해 진실을 파악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인터넷에서 연금형 리조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선택지들이 있더군요. 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각각 특색 있는 연금형 리조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든 곳이 있었습니다. 부산 근처 해안가에 위치한 오션뷰 실버 리조트였어요. 홈페이지 사진을 보니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직접 그 리조트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거리였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죠.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계절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혜 님이시죠? 리조트 상담사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자식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예약했던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박미영 과장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게요. 박 과장의 안내를 받아 리조트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보여준 곳은 거주동이었어요. 각각의 방은 작지만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창문을 열어보세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바다 풍경. 정말 그림 같았어요.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평생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에게는 꿈 같은 광경이었어요.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공용시설들이었습니다. 도서관, 카페, 체육관, 수영장,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까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오후 2시부터는 요가 수업이 있고요. 4시에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저녁에는 영화 감상도 하고요. 박 과장이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듣다 보니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시설 안내를 받던 중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몇 분을 만났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새로 오실 분이신가요? 그중 한 분이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네, 구경 왔습니다. 저는 이순자예요. 72세고요. 여기 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순자라는 이름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연금형 리조트에 대해 조언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어머, 순자 씨, 저 김정혜예요. 기억나세요? 아, 정혜 씨. 어쩜 이렇게 우연히. 둘 다 반가워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아는 분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순자 씨는 제게 리조트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을 거예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씨는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식들 문제 때문에 피신 온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한 분들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다른 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여기 오신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서류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가 처한 상황을 아세요? 대충은 짐작해요. 자식들이 집 처분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걱정해서가 아닐 거예요. 순자 씨의 추측이 너무도 정확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재산을 노리게 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쓴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리조트에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야. 내가 진짜 원했던 곳이 바로 여기야.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조트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연금형 리조트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이죠. 다음 며칠은 이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리조트 입주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사 업체를 알아보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금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함께 모아둔 예금과 적금이 있어서 리조트 입주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 처음으로 돈이 진짜 제 것이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빈 집을 둘러봤어요. 평생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게 조금은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어요.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순자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반겨주셨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정혜 씨 환영해요.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되셨네요. 따뜻한 환영 인사를 들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처음으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김정의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리조트에서의 첫날 밤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반짝이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꿈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해방감을 주었어요. 내일부터는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야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74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연금형 리조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맞는 해돋이, 오후의 요가 수업, 저녁의 산책. 모든 것이 새롭고 평화로웠어요. 특히 순자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침 산책 때도 오후 차 시간에도 저녁 독서 모임에서도 항상 함께였죠.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이곳이 정말 제2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박영애 씨는 전직 교사셨는데 독서 모임을 이끌어 주셨고 68세의 김철수 씨는 매일 아침 체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정혜 씨, 여기 적응 잘하시는 것 같네요. 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도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내다 보니 조금씩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 중에는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순자 씨도 그런 분 중 하나였어요. 저는 자식들과의 갈등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놨는데 순자 씨는 가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죠. 순자 씨는 자녀분들이 어디 계세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때 순자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아, 그냥.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짧고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지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다른 입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가족 이야기는 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박영애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영애 씨, 명절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보내요. 가족들도 바쁘고. 역시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김철수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시나 봐요. 네. 무슨 뜻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말할까요? 단순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만 온 건 아니에요. 김철수 씨의 말에 박영애 씨가 그를 제지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화두는 던져진 후였어요. 그날 저녁 순자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낮에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김철수 씨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아세요? 순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한적한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은 순자 씨의 옆모습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혜 씨,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진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순자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여기 입주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요?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때로는 학대 문제도 있어요. 순자 씨의 마지막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학대요? 정혜 씨는 아직 초기 단계이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영애 씨는 아들 내외가 같이 살자고 해서 집을 팔고 함께 살았는데 결국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 한 칸에 가둬놓다시피 했어요. 겨우 탈출해서 여기 왔죠. 그런 일이. 김철수 씨는 더 심해요. 딸이 치매 초기라며 후견인 신청을 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멀쩡하신 거예요. 법정 다툼까지 했지만 결국 여기로 피신 오신 거예요. 듣고 있으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그럼 여기는 피난처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마수에서 벗어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는 분들의.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변호사였으니까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뒀지만 아들이 제 사무실까지 팔아치우려고 했거든요. 변호사셨는데도요.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은 제가 나이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고 주변에서도 그럴듯하게 여겼어요. 전문직이었던 사람이 나이 들어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한 거죠. 순자 씨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 왔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더라고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상황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 경우도 초기 단계긴 하지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집 처분 압박, 요양시설 권유, 그리고 아마 뒤에서는 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도 세워뒀을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서류를 보니 다행히 미리 알아차리고 피하신 거예요. 조금 더 늦었으면. 순자 씨는 말을 마저 하지 못했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온 것도 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라도 위험을 감지하고 피한 거죠.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 선택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여기서는 안전해요. 일단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인 압박은 받지 않고 법적으로도 본인 의사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니까 문제 없어요. 순자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곳이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라 진짜 피난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곳 입주민들이 모두 저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을 겪은 분들이라니. 그동안 단순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상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분들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이곳의 평화로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 의지의 결과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순자 씨가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정혜 씨,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서류와 계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혹시 모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차단해야 해요. 구체적으로는요. 통장 관리, 부동산 등기, 각종 계약서들. 혹시 자녀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법적 조치도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순자 씨의 조언은 전문가다운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 씨,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해요. 마음의 준비요? 자녀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테지만 곧 찾아올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확고한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순자 씨의 말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식들인데.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정혜 씨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자식이라면 이해하고 지지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순자 씨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리조트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이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민호라는 이름이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 씨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민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잠깐 여행 왔어. 여행이요? 어디로요? 왜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여행 가는데 너희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가야 하니? 제 대답에 민호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이곳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았어요.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집도 텅 비어 있고 이웃들 말로는 이삿짐차도 왔다던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호의 목소리에서 진짜 당황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로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했어. 연금형 리조트로. 네. 연금형 리조트요? 언제부터 그런 계획을? 계획은 무슨. 그냥 살고 싶어서 왔어. 엄마, 말도 안 돼요.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혼자 했다고 화를 내면서 정작 자신들은 저를 배제하고 온갖 계획을 세웠으면서 말이죠. 통화 중에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는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민호와의 통화를 마치고 수진의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말 리조트로 이사 가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민호와 달리 조금 더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그래, 이사했어. 엄마,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랑 상의도 안 하시고 상해, 너희가 언제 나와 상의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 팔라고, 요양원 가라고, 간병인 붙이라고 그런 얘기들 할 때 내 기분은 생각해봤니? 수진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 무렵 막내 현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는 형, 누나와 달리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우야, 엄마가 리조트로 이사했어. 아, 네. 형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시면 힘드실 텐데. 현우만은 제 안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응, 괜찮어. 여기 좋더라. 바다도 보이고 친구들도 생겼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하지만 현우도 곧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형이 많이 힘들어해요. 사업도 어렵고. 엄마가 갑자기 이사 가시니까 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결국 형 걱정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민호가 직접 리조트까지 찾아왔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만났는데
민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엄마, 여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안부 인사도 없이 돈 이야기부터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 아니, 이런 곳은 보통 비싸잖아요. 엄마 혼자서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내 돈으로 내가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쩌시려고요? 민호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을 다 써버리면 자신들이 물려받을 유산이 줄어든다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워두면 관리도 안 되고 세금도 나가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차라리 팔아서 여기 비용에 보태시거나. 결국 또 집 이야기로 돌아오더군요. 민호에게는 집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민호야, 내가 왜 그렇게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 사업 때문에 급한 거 다 알고 있어.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너 때문에 연대보증 선거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부도 위기라는 것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서류 정리하다가 다 봤어. 경고장도 오고 있더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킨 것이 당황스러운 것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더 절망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정말 어려워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도와달라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나를 속이려고 했니? 수진도 며칠 후 찾아왔습니다. 오빠와 달리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했어요. 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엄마 재산을 노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부동산 매매 위임장은 뭐고? 수진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놨다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요. 학원비, 대학 등록금. 엄마도 아시잖아요. 결국 자신들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제 돈을 쓰겠다는 얘기였어요. 며칠에 걸쳐 자식들과 만나고 통화하면서 느낀 건 그들이 진짜로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이유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홀로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집을 팔지 않으면 민호의 사업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제가 요양원에 가지 않으면 수진이 계획했던 재산 활용도 불가능해진 거죠. 엄마가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하셨어요? 수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것이죠. 평생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살던 엄마가 갑자기 자기 의견을 내세우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우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뭘? 저희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는 형일 때문에 더 걱정돼요. 현우가 드디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 부도 나면 아버지 보증 때문에 엄마까지. 그래서 차라리 미리 집을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강제로 빼앗기는 것보다는. 현우도 결국은 집을 팔라는 쪽이었던 거네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달랐을 뿐.
자식들과의 일련의 만남을 정리해보니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머니가 아니라 활용해야 할 자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물론 자식들도 나름대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이해해요. 민호는 사업 때문에, 수지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현우는 형들 때문에. 모두 각자의 고민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제 감정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자신들 편의대로 결정하려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삶은 나를 위해 쓸 거야. 엄마. 내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나한테 의존하지 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수진에게도 현우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삶에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다고.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저를 보는 시선에서 느낀 건데, 제가 단순히 서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깨뜨렸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진짜 자식이라면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 텐데 오히려 제 선택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절망에 빠진 건 안타깝지만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자식들과의 힘든 대화들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평생 키워온 자식들과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리조트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점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순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요. 정혜 씨, 많이 힘드셨죠? 순자 씨가 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조금.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잘 견디셨어요. 처음이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순자 씨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조트 관리자 김 팀장이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순자 씨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보통은 입주 초기에 적응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정혜 씨는 이미 잘 적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약속 시간에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김 팀장은 40대 중반 정도의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이었어요. 처음 입주할 때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던 분입니다. 정혜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 팀장이 차를 대접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정혜 씨께 소개드리고 싶어서요. 새로운 서비스요? 네. 자산 안전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입주민분들 중에서 외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김 팀장의 설명을 듣는데 마치 제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가요? 입주민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저희가 매입하고 그 대신 평생 연금 형태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김 팀장이 자료를 꺼내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혜 씨께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시세로 평가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월 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면서 임대를 놓거나 필요에 따라 재개발하거나 그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고 정혜 씨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던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되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받을 수 있다니요.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 초기 상담에서 정혜 씨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거든요. 자녀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재산 관리 부담도 그렇고 김 팀장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티를 냈었나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제 질문에 김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고 계약서도 공정하게 작성됩니다. 무엇보다 정혜 씨의 거주권은 평생 보장되고 연금도 평생 지급됩니다. 만약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그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거나 미리 지정해 두신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다른 입주민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특히 자녀분들과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팀장이 몇 가지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영애 씨 같은 경우도 아들 내외와 재산 다툼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후견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미리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셨죠. 그날 저녁 순자 씨에게 김 팀장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프로그램 말씀이시는구나. 순자 씨도 아세요? 네, 저도 이용하고 있어요. 순자 씨의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아들이 제 사무실 건물까지 팔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리 정리했어요. 덕분에 아들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죠. 순자 씨의 경험담을 들으니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매우 만족해요.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오고 재산 관리 스트레스는 없어지고 무엇보다 아들이 더 이상 제 재산을 노릴 수 없게 되었죠. 며칠에 걸쳐 다른 입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변호사도 대동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봤는데 정말 공정한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더 이상 제 재산에 대해 간섭할 수 없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이미 처분된 재산이니까요. 박영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아들 내외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 살던 곳이었거든요. 추억이 많이 담긴 공간을 그냥 팔아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순자 씨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가끔 옛 사무실이 그리울 때는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안 해요.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다면 지금쯤 아들에게 모든 걸 빼앗겼을 테니까요. 순자 씨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 세금, 수리비. 계속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민호의 연대보증 문제로 압류당할 위험도 있고요. 반면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런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더 이상 제 재산을 노릴 수 없게 되죠. 이렇게 하면 위험 없이 재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네. 일주일 후 저는 김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팀장님, 그 프로그램 신청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좋은 결정이세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고 법무사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한 다음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예상 외로 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선택이 결국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나의 권리까지 지켜줄 수 있다니. 그동안 막연히 느꼈던 불안감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집 관리 걱정, 자식들의 압박, 재산 분쟁.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순자 씨도 제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지혜롭게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계속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런 좋은 기회도 놓쳤을 테고 결국 더 큰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날 밤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니. 집을 떠날 때는 단순히 자식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받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내가 먼저 나를 지키려고 한 선택이 옳았어. 내일부터는 계약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5월 연금이 들어오면 정말로 경제적 걱정 없이 여기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완료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첫 연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로 내 돈이라는 실감이 났어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되는 진짜 제 돈 말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연금형 리조트 발코니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는 장면이 매일 봐도 감동적이에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정혜 씨, 오늘도 석양 구경하시네요. 순자 씨가 옆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는 저녁 석양을 함께 보는 것이 우리의 일과가 되었어요. 네,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네요. 그러게요. 여기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매일이 새로워요. 요즘 제 하루 일과는 정말 풍요롭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7시에는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독서를 하거나 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리조트 정원에 작은 화분을 하나씩 맡아서 키우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키우는 베고니아가 점점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오후에는 요가나 수영을 하고 가끔은 리조트에서 마련해주는 문화 강의도 들어요. 어제는 인상파 화가들의 이야기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모네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의 화가가 되었구나. 저녁에는 입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5월 연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 정말로 경제적 자유를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돈을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리조트 카페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돈 걱정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박영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나이 들어서 이런 자유를 느껴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김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 눈치 보면서 용돈 받아 쓰던 때가 정말 비참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것들에 도전해 볼 용기도 생겼어요. 가장 큰 변화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혜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리조트의 미술 강사 선생님이 제가 그린 바다 풍경화를 보며 칭찬해 주셨어요. 70대에 시작한 그림이지만 매일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이 스스로도 신기해요. 선생님, 혹시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연말에 입주민 작품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정혜 씨 작품도 꼭 전시하고 싶네요. 전시회라니. 평생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74세에 화가 데뷔를 하게 될 줄이야. 순자 씨와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정혜 씨,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리조트에서 단체 여행 프로그램이 있던데. 좋아요. 제주도는 가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럼 신청해 볼까요? 3박 4일 일정이래요. 예전 같았으면 여행비가 아까워서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가끔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전전긍긍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주체성이다. 이 생각이 매일매일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자각인 것 같아요. 자식에게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라 내 당당한 선택과 행복이다.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원망과 절망에 가득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현우의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괜찮다. 너희도 어려웠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너무 간섭했나 봐요. 현우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며칠 후에는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예요. 수진이. 응, 수진아. 엄마 혹시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엄마가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 좋아. 수진이 리조트에 왔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와.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훌륭하고. 그치. 여기서 정말 좋아. 엄마가 왜 여기 오고 싶어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수진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변화가 큰 건 민호였어요.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아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 선택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엄마, 저도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정말? 네.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동안 엄마께 너무 의존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인생인데 저희가 너무 간섭했네요. 민호의 사과를 듣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 들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해요. 예전에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가족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지난날의 서운함, 충격, 긴장, 반전. 모든 감정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압박이 오히려 저를 깨우쳐준 셈이죠. 고마워, 민호야, 수진아, 현우야. 너희 덕분에 내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이제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 저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년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도 없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없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내일은 새로 시작한 도자기 수업이 있고, 모레는 순자 씨와 함께 근처 미술관에 갈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리조트에서 마련한 클래식 콘서트도 있고요. 석양이 바다 너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지켰기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 거야. 정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나는 김정혜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74세에 찾은 이 정체성이 너무도 소중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림 실력도 더 늘리고 싶고, 새로운 언어도 배워보고 싶고, 가보지 못한 곳들도 여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별들을 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하고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리라고. 고맙다 인생아. 이런 기회를 줘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김정혜, 너는 자유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